무장한 플라즈마 화염 방사기로 적군의 기지를 불태우던 파이어벳이 핫했던 20여 년 전, 이보다도 더 핫하게 공대생들을 열광했던 것은 바로 고스트의 Nuclear Launch Detected 핵무기였는데요. 핵무기를 기폭시키는 순간 엄청난 열과 전자기파가 뿜어져 나오면서 1억 도가 넘는 공 모양의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공 모양의 플라즈마가 사방으로 팽창해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공 모양의 중심지에는 마치 토네이도처럼 뜨거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버섯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의 파이어벳과 고스트의 핵무기에서 등장하는 이 플라즈마를 고온으로 만들고 유지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의 장치 토카막에 대해 알아보며,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기로에서 토카막의 아성에 도전하는 스탈러레이터와 Field Reserved Configuration FRC까지 가볍게 후려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여자친구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물질의 상태 플라즈마란 마치 차가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듯 기체에 계속해서 열을 가했을 때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전자와 이온 상태로 분해되어 버리는 물질의 제4상태입니다. 플라즈마는 고온의 입자들이 되어 큰 운동 에너지와 자유전자들로 인해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전자의 위치 변화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발광성을 가지는 매우 독특하고 자유로우며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2024년 3월 20일 우리나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 플라즈마를 이온 온도 1억 도의 초고온 상태로 48초 동안 유지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억 도도 와닿지 않는데 핵융합에너지연구소까지 등장하다니 다소 의아하실 텐데요. 플라즈마와 핵융합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핵융합에 대해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융합이란 2개 이상의 원자핵을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해내는 반응인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헬륨 원자핵을 생성해내는 반응입니다. 더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해내는 반응이긴 하지만 생성된 원자핵의 질량은 융합시키기 전 원자핵 질량들을 합친 것보다는 작은 이른바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요. 핵융합 발전이란 이 질량 결손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화하는 것이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달성하였던 1억 도란 이 핵융합이 발생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조건인데요. 어떤 원자 간의 핵융합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 이 최소한의 기준 온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1억 도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자면, 강한 반발력을 가지는 원자핵 간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대하 소금구이를 할 때 뜨거운 열기에 소금 알갱이들이 사방팔방 부딪히듯 강력한 속도로 서로를 부딪히게 하기 위한 조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1억 도가 되면 더 이상 1억 도를 만들기 위해 외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체 가열하여 스스로 핵융합이 가능해져 마치 태양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뿜뿜하는 이른바 자기점화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기점화의 조건으로는 고온의 플라즈마일 뿐만 아니라 고밀도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유지되는 시간인 가둠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될 것, 이 조건도 더 필요하긴 합니다. 이 1억 도로 인한 자기 점화의 가능성은 제로만 충분하다면 외부 에너지를 계속 투입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사실보다도 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기껏해야 1500만 도로 1억 도에 훨씬 못 미치지만 엄청난 중력의 힘으로 핵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 1억 도란 수치는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속 원소 중 가장 열에 강한 텅스텐도 6000도 이상부터는 기체가 되어버리는 마당에 이 지구상에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물질의 상태를 가두어 유지시켜내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챌린징한 일입니다. 핵융합 원리에 대한 연구는 190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 오긴 했지만 본격적인 핵융합로의 고안은 1950년대부터라 할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시기 원자폭탄의 위력을 본 세계 열강들은 전쟁이 끝난 냉전 시기에도 핵무장에 힘씀과 동시에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핵융합에 대한 연구 또한 놓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토카막이라는 구조를 개발해낸 건 구소련의 쿠르차토프 연구소였습니다.
1950년대 모스크바 출신인 핵물리학자이며 수소폭탄의 개발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그의 스승인 이고르 탐은 세상에 어떤 물질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둬낼 순 없다. 아니 1억도까지 만들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이를테면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그 안에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실제로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둬내는 토카막이란 장치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토카막의 모든 원리와 발전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토카막의 구조에 대하여만 가볍게 후려쳐 보겠습니다. 토카막은 도넛 모양으로 전자석을 배치하여 도넛 모양의 자기장 속에서 플라즈마 입자들이 흐르도록 구성되는데요. 자기장 영역을 만들게 되면 전자기장 내에서 전하를 가지는 물체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의 원리에 따라 자기장 영역 내에서 특정 방향으로 플라즈마의 입자들이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석 주변의 철가루처럼 플라즈마 입자가 사방으로 자기장의 힘을 받아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토카막에서는 토로이달 방향 코일 구조를 채용하여 자기장도 그리고 그에 의해 힘을 받는 플라즈마 입자도 일정 방향으로 가능하면 도넛 모양 내부에서만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트로이달 방향 코일이란 어린 시절 용수철 장난감의 끝과 끝을 이어보던 것처럼 용수철 같은 코일을 토로이달 원형으로 둥글게 배치해낸 코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로이달 방향 코일은 도넛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힘이 약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넛 내부에서도 중심에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 자기장 세기가 달라졌는데요. 플라즈마의 입자들은 극성에 따라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트로이달 방향 코일만 둘러나서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극성에 따라 분리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이 극성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극성이 나뉘며 새로운 물리적 힘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플라즈마가 도넛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핵융합을 하기도 바쁜 때에 도넛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아 도넛을 빠져나가는 것은 큰 손실이 되죠. 따라서 토카막은 토로이달 방향 코일이 생성하는 원 모양의 토로이달 자기장에 회전 변이를 주어 나선형의 자기장을 만들고자 하였고, 도넛의 빈 중앙에 용수철을 하나 끼워 넣듯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를 배치하여 또 다른 자기장을 발생시키도록 하였는데요. 빨대에 꽂힌 도넛처럼 빨대가 솔레노이드이고 도넛이 트로이달 방향 코일의 형태로 구조를 짠 것이죠. 이 솔레노이드로 인한 자기장의 힘으로 토로이달 자기장에는 자기선속 변화가 생기며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트로이달 자기장 내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고,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 주위로 발생하는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이 트로이달 자기장과 합쳐지며 나선형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던 것인데요. 이로써 플라즈마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에도 로렌츠 힘에 의해 비틀림이 발생하게 되고 도넛 모양의 자기장 내부에 플라즈마 입자를 가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플라즈마 입자를 가둔다 해도 마치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자연적으로 플라즈마 입자들이 도넛의 벽 쪽으로도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마치 삼장법사가 제멋대로 날뛰는 손오공의 머리 위에 동그란 머리띠를 씌워주듯 토로이달 방향성 코일의 위와 아래에 원형의 코일을 더 배치하여 도넛 벽면에 수직 방향의 힘을 더 부과해 플라즈마 입자들이 벽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카막이란 용어는 러시아어 토로이달, 링, 카메라, 진공 챔버, 마그네트, 자기, 코투시카, 코일의 줄임말이었죠. 한편 사하로프와 탐이 토카막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해도 플라즈마를 1억도 이상으로 가열시키고 플라즈마 가둠 시간까지 향상시킨 진정한 성공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68년의 일입니다. 1968년 탐과 사하로프가 개발한 토카막 T3가 1억도의 기적을 보여준 이래 현재까지는 토카막이 핵융합로로서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장치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미, 유럽, 일러, 중, 인도의 해원사를 포함한 세계 35개국이 협력하며 프랑스에 건설 중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융합 프로젝트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또한 토카막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1억도 48초를 달성시킨 핵융합로 K-스타 또한 토카막 장치인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ITER에도 참여하며 2050년까지 핵융합 전력 생산의 실증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이 2050년대라면 상용화는 그 이후의 일이 되는 건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토카막 장치는 여러 유형의 자기장과 그 외 설명하지 않았던 전기장 등 여러 가지 물리력이
착용하며 운영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이라는 단순한 외관 대비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더 발전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장을 외부의 헬리컬 코일, 나선형의 꼬임 구조 코일로 만들어내 플라즈마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스텔라레이터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카막 구조가 고안되기도 전인 51년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 개발되었던 스텔라레이터는 사하로프와 탐의 T3 이후 잠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긴 하였지만 일본 국립핵융합과학연구소의 Large Helical Device LDH나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벤델스타인 7X 등 최근까지도 그 개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메비우스형의 꼬임 모양의 장치인 스텔라레이터에서는 토카막에서와는 달리 플라즈마의 전류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 플라즈마 운영의 불안정을 일부 제거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스텔라레이터의 그 나름의 여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고안되었을 당시에는 스텔라레이터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장치의 디자인과 구현부터가 문제였고 그 특유의 구조 때문에 플라즈마 유출에 관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토카막만큼 초고온 고밀도로 플라즈마를 유지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왔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LDH의 경우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도 이상을 달성한 바 있고 그에 못 미치는 온도로는 약 1시간가량의 장시간 운전시간 기록도 달성한 바 있으니 토카막의 발전만큼 스텔라레이터의 발전도 계속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토카막과 스텔라레이터에 대해 살펴보며 그리고 ITR의 2050년 실증 계획을 보며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2023년 이루어진 미국 핵융합 산업협회 FI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핵융합을 목표로 하는 기업 40곳 중 26곳은 2030년에서 40년 사이 핵융합 발전소가 최초로 상용화 가능한 Q값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는데요. 여기서 Q값이란 융합 에너지 이득 계수 Fusion Energy Gain Factor Q Ratio라고 부르는 것으로 플라즈마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 대비 핵융합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핵융합 전력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 기존의 화석 발전,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정도의 전력 생산이 있으려면 도입 에너지 대비 산출 에너지 비율인 이득 계수가 22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ITR의 목표는 Q값이 적어도 10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FIA에 의하면 2013년까지 핵융합 부문 기업들의 약 6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중 누적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계획대로라면 가장 빠른 시일 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리온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죠. 미국의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를 비롯하여 나사, 미 국방부, 오픈 AI의 샘 얼트먼까지 투자를 받은 헬리온 에너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대신 중수소와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의 방식으로 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선적 컨테이너 정도의 크기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헬리온의 경우 핵융합으로서 토카막보다 크기가 작고 터빈이 없이도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Field Reserved Configuration FRC라는 특이한 구조의 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RC는 원통형의 양쪽 끝에서 자기장과 고속의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중앙에서 충돌시키면 1억도가 넘는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이온이 방출되고 핵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FRC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토카막보다 약한 자기장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고 코일의 플라즈마를 통과시켜 전자유도에 의한 발전을 시킴으로써 기계적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기에 누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미국의 TAE Technologies 또한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헬리온 에너지는 2021년 자사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1억도 이상의 이온 온도를 달성하였음을 발표하여 세간의 시선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2018년부터 자사 핵융합 발전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계획하면서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수소와 헬륨3를 핵융합시키기 위한 최소 반응 온도는 중수소, 3중수소의 4배 이상이 요구됩니다. 만약 헬리온이 2018년까지 상용화를 성공시키지 않더라도 2030년을 기점으로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선포한 회사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미국 MIT 플라즈마 과학 및 핵융합 센터에서 나온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 CFS나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셋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투자한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 또한 2030년
2030년대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대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니, 이는 MC 스퀘어, 아주 조금의 질량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조금씩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온 온도 1억도 48초, 핵융합 발전 상용화 또한 우리나라가 최초이길 바라며 열렬한 마음으로 샤우팅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